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랴입니다. 1992년 일본 히로시마현에서 태어난 와타나베 다이치는 선천적으로 약간의 자폐증과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 구성원을 보면 부모님 그리고 누나가 있는데요. 특히 누나는 동생 다이치를 예뻐했다고 해요. 집은 화목하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장애가 있던 그는 학창 시절 내내 특별 지원학급에 다녔어요. 참고로 이게 뭐냐면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청각 시각장애 등 학습이나 생활에 특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학급입니다. 그래서인지 대인관계에 종종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원 학급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대인관계를 나쁘게 만든다기보다는 분리된 환경과 주변 아이들의 편견, 그리고 발달 특성이 겹쳐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다이치는 평소 조용하고 어른스러운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었죠. 특히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들은 날이면 씩씩대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런 다이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왕따를 겪는 일도 있었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학교에서의 시간 대부분은 홀로 보냈습니다. 다이치에게 항상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는 언제나 가족뿐이었죠. 그들은 다이치를 위해 운동회 같은 학교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덕분에 다이치는 친구가 없어도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그는 성인이 된 후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역시 사회에 나와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빼어난 외모 덕분에 연예계에 진출하게 된 그녀는 히로시마를 떠나 도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은 누나가 모델 와타나베 마이라는 추정을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후 다이치는 어머니와 단둘이 히로시마현 사이키구에서 살게 되는데 그 집이 다이치의 할머니 집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할머니 집에 빈번하게 오고 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할머니 A씨가 키우는 고양이 레오 때문이었습니다. 고양이 보러 가는 거예요. 다이치는 갈색 줄무늬 고양이였던 레오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레오를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고 있었는데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다이치가 레오, 레오 부르면서 근처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해요. 이웃들은 그가 레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가 레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당한 민폐를 끼쳤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고양이가 사라졌어요. 찾아야 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허락도 없이 이웃집 창고에 막 들어갔습니다. 또 이웃집 담벼락에 레오를 올려놓거나 씨를 뿌려놓은 밭에 풀어놓거나 농수로에 소변을 보게 했다고 해요. 이웃들은 다이치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70 정도의 키에 마른 체형, 면도를 자주 하지 않아 수염이 지저분하게 나 있는 사람으로요. 또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타입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고독해 보였대요. 다이치는 할머니인 A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역시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성격이 아니었던 데다가 어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 집에 낯선 남성이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다이치 외에 다른 사람이 집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던지라 이웃들은 이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랐죠. 그 남성은 70세의 모에키 히데토시였습니다. 당시 경비원으로 일하며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홀로 모시고 살았는데요. 예상하셨겠지만 히데토시는 A씨의 교제 상대였어요. 그는 상냥하고 친절하기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고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나서서 일을 돕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모두들 그를 좋아했죠. 그런데 2021년 10월 갑작스레 히데토시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가 연락이 되질 않는다며 직장 측이 히데토시의 여동생에게 확인을 부탁했고, A씨 역시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질 않으니 여동생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이 두 번이나 이런 연락을 받으니까 직접 오빠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택에는 어머니만 홀로 있을 뿐 오빠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히데토 씨의 운전 면허증은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오빠가 멀리 가지 않았을 거야. 곧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그의 실종 소식이 알려진 후에는 이웃들 사이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요. 실종되기 얼마 전부터 히데토 씨는 A 씨와 동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녀 역시 그의 노모를 함께 돌보며 생활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요. 하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는 A 씨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녀가 집을 방문할 때마다 누구야 너는! 이라며 크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도 너무 힘들어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함께 도망친 게 아닐까 하는 것이 이웃들의 추측이었어요. A씨는 집을 자주 비우다 보니 잘 볼 수가 없잖아요. A씨도 함께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A씨는 동네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소문이 돕니다. 히데토 씨가 노모도 A씨도 다 버리고 잠적한 거라고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며칠 뒤 A씨는 동네 병원을 잠시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차장에서 히데토 씨의 차가 있는 거예요. A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소문대로 진짜 연락을 다 끊고 어디 숨은 걸까? 아니면 이 차를 다른 누군가가 일부러 이곳에 두고 간 걸까? 그녀는 곧장 경찰에 알렸지만 당시 경찰은 차량 외부만 간단히 확인할 뿐 별다른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실종 사건은 2년 동안 아무런 진전 없이 흐르다가 마침내 2년 후에 그의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2023년 4월 32일 오후 12시 40분, 히로시마 사이키구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남성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해안가 절벽에 꽂혀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였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그건 양팔이 잘린 남성의 상반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1년 11월 13일에 야마구치현의 해안에서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쪽 다리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 다리와 상반신이 동일 인물로 판명된 겁니다. 경찰은 상반신의 체형과 신체적 특징이 2년 전에 실종된 히데토시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 협조를 받고 DNA 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 시신의 신원이 히데토시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이게 사라진 2년 동안 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히데토시로 판명된 이후 다이치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히데토시가 주변 인물 중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인물이 A씨였고, 그녀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인물이 다이치 그리고 히데토시 단 두 명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얽혀 있을 거라고 추측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은 A씨의 집 인근에 CCTV를 설치해서 다이치의 동태를 살피는 등 면밀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0월 1일 그를 시체 손괴 및 유괴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이때 다이치는 묵묵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가 진술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21년 10월 1일 다이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양이 레오를 만나기 위해서 A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연히 히데토시와 마주쳤어요. 근데 히데토시가 갑자기 다이치에게 그깟 고양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시간 낼 필요가 있나 싶네? 라면서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레오를 너무 아끼던 다이치는 이 말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충동적으로 그의 가슴을 힘껏 밀어버렸죠. 이에 히데토시가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찐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다이치는 놀라면서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히데토시가 분노를 터뜨리면서 폭언을 쏟아내는 거죠. 심지어는 "너네 엄마는 편의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면서 그의 가족까지 모욕해버린 겁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사랑하는 고양이, 또 가족들에 대해 험담하고, 심지어는 편의점과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욕한 것에 대한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이치는 정원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서 그의 얼굴을 두 차례 내려쳤고, 히데토시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죠. 그 후 다이치는 사망한 그를 욕실로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칼을 이용해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의 일부를 옷으로 싸서 A씨의 집 마당에 묻고 일부는 해안가에 유기했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에는 마당에 묻어두었던 시신을 다시 파내서 전부 해안가에 유기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죠.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진술을 뒤집어요. 사실 히데토시를 살해한 건 제3자이고 자신은 시신을 유기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바꾼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자신이 히데토시의 얼굴을 돌로 내려친 것까지는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그는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정신이 돌아와서 10분 정도 밖에 나갔대요. 진정하려고요.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검은 점퍼를 입은 낯선 남성이 히데토시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성은 그를 몇 번이고 벽돌로 내려친 후 자신에게 다가왔대요. 두려운 마음에 뭐든 다 할 테니 살려달라며 그에게 간절히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성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을 도와라 라면서 명령을 했고 그렇게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는 히데토시를 욕실로 옮긴 후에 그가 쓰러져 있던 장소를 깨끗이 치울 것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다이치는 피 묻은 바닥을 청소하는 데만 10분 이상 걸렸다고 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욕실로 돌아가자 남성이 히데토시의 옷을 벗기면서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라 지시를 했고 칼을 가져다 주니 남성은 이 히데토시의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덧붙여서 한 4~5시간가량 걸렸다고 했죠. 일이 끝나자 남성은 봉투를 가져와라 지시를 한 후 토막 시신을 나눠 담아 각각 다른 장소에 버리고 올 것을 명령했어요. 때문에 다이치는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면서 시신을 유기했고 그 사이 남성은 히데토시의 차량을 병원 주차장에 버리고 왔다는 겁니다. 다소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다이치의 주장에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빠짐없이 고백할 걸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전부 내가 한 게 맞다. 다시 한번 주장을 번복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누나의 편지를 받곤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죠. 편지 내용이 다이치는 하지 않았지, 빨리 만나고 싶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입장이 계속해서 변하면서 수사는 상당히 지연되었어요. 한편 가족들은 아들이 진술한 사건의 전말이 사실이 맞나 하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시신의 뼈가 손상 없이 깨끗하게 토막나 있다는 부검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다이치는 요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칼을 다루는 일에 미숙했다고 해요. 그런 다이치가 부검 결과처럼 깔끔하게 시신을 토막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그가 쓰러진 성인 남성을 욕실까지 옮길 힘이 있었을까 싶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모로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뒤처지는 면이 많았던 그였기에 이 가족들이 이와 같은 의심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측 역시 뼈에 상처를 주지 않고 부엌칼 단 하나로 시신을 유기하는 일은 다이치에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덧붙여서 그의 주장대로 제3자가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에서 제3자가 관여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고 악질적인 범행임을 지적하며 다이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어요. 또한 의문의 남성에 대한 다이치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남성의 구체적인 외형 등을 전혀 묘사하지 못했던 점도 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13일 다이치에게는 징역 18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최초 자백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묘사할 수 없는 현장감이 느껴졌다며 그가 히데토시를 살해한 후 시신 손괴, 유기까지 저지른 단독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현재 그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그의 사망에 대한 전말이 드러나며 동네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줄 몰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평소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인상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급생들은 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이치의 가족은 외모가 출중하기로 유명했어요. 그 중에서도 누나가 특히 유명했기 때문에 다이치 역시 나중에는 잘생긴 남자로 자라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화제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며 놀란 심정을 털어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이들은 다이치의 가족일 겁니다. 타고나기를 남들보다 조금 부족했던 탓에 가족들은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자 했어요. 때문에 아들에게 맹목적인 애정을 쏟아부었지만 이 결말은 충격적이었죠.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그가 정확히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떠한 이유로든 그가 저지른 범행이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그 진실이 끝내 드러나게 될지 아니면 끝까지 알려지지 않을지 알 수는 없지만 다이치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날이 꼭 오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저는요, 오늘의 스토리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밝혀내? 이 답답함이 아니고요. 아니, 도대체 진실이 뭐야? 에 대한 답답함이에요. 생각과 감정이 정말 많이 막혔던 사건이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범인이 밝혀졌지만 밝혀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끝까지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09년 6월 12일 새벽 6시, 일본 시가현 요네아라시의 비료 처리용 오수탱크에선 청소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게 뭐야? 작업원의 눈에 일반적인 오물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괴상한 형체가 포착이 된 거죠. 작업원은 깜짝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오수탱크에서 발견된 건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이틀 전인 6월 10일 저녁 8시, 퇴근 이후 행방불명되었던 28살의 회사원 오가와 노리코였는데요. 그녀에 대한 마지막 목격담은 회사 앞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누군가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오수탱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오가와는 발견 당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입던 하늘색 작업복 차림에 신발은 없는 맨발 상태였습니다. 부검을 통해 그녀의 사망 추적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6월 11일 저녁 8시로 드러났어요.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사인은 탱크 내 여러 오물인 슬러지가 기도로 들어가면서 질식사한 상태였습니다. 즉 그러다면 오수탱크에 옮겨졌을 당시까지는 숨이 붙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슬러지란 폐수를 처리하고 나오는 부산물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오물, 음식물 쓰레기 입자, 미량의 화학물질 등 좀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죠. 근데 시신을 살펴보니 그녀의 얼굴 곳곳에 타박상이 보였고 결정적으로 좌후두부, 왼쪽 뒤에는 함몰 골절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망치 같은 둔기로 몇 번이나 때린 흔적이었어요. 특히 머리는 머리뼈가 다 보일 정도로 엄청난 상처가 남아 있었고요. 거기에 오가와의 손에는 폭행을 막으려고 했던 저항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범인이 머리를 세게 내려치고
오가와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배수조에 던졌을 거고 겨우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는 했지만 밀려 들어오는 슬러지를 흡입하면서 질식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행은 그렇게 격렬한 폭행을 가할 정도로 그녀에게 강한 사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경찰은 면식범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착수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탐문하던 중 용의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오가와의 남자친구인 40세의 오니타 시게나리. 일단 오가와가 일하는 곳이 특수 유리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여기서 오가와는 하청 직원으로서 공장에서 액정을 검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한편 남자친구인 모리타는 이곳 공장의 정사원으로서 그녀가 일하던 제조 라인을 포함해 공정 관리를 하는 감독이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모리타와 오가와는 사내 연애 중이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리타에게는 아내와 초등학생 두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거죠. 즉 두 사람은 불륜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회사 내에 사실 둘의 관계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친근하게 붙어있는 모습이 여러 직원들에게 목격이 많이 되었거든요. 또 오가와는 친한 지인에게 나 사실 유부남이랑 사겨 이렇게 모리타와의 관계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가 심상치 않은 말을 남겼는데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났던 친구가 경찰에 범인이 모리타일 거라고 제보를 하면서 경찰은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실제로 실종 전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도 모리타였습니다. 실종 당일 저녁 8시 43분 모리타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오가와가 실종된 시점 이후 모리타는 오가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단순히 싸웠을 수도 있지만 그녀가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는 휴대폰에 남겨진 오가와의 메시지 내역에서 싸그리 삭제한 게 밝혀집니다. 확실히 수상해요. 오가와 실종 당일 그의 알리바이 또한 불분명했습니다. 모리타는 오전에 회사를 출근했지만 오후에는 반차를 써서 점심에 퇴근을 했어요. 그 뒤로는 행적을 증명해줄 목격자나 증거가 없었고요. 알리바이라도 확실하면 의심이 좀 덜할 텐데 알리바이도 없습니다. 한편 오가와의 시신이 발견된 배수조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시골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가와의 실종 당일인 밤 10시 30분 모리타의 자가용과 비슷한 차량이 주변에 정차했다는 목격담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모든 정황이 모리타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죠. 심지어 시신 발견 다음 날인 6월 13일 모리타는 본인의 자가용을 갑자기 정비소에 맡기면서 수상함은 더 커져만 갑니다. 룸미러가 부러져 있었다는데 경찰은 이 사실을 알아내고 즉각 모리타의 차량을 압수수색했어요. 그 결과 조수석 측의 유리창 안쪽 부분에서 금이 간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또 차에는 작은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오가와의 DNA와 일치했죠. 6월 19일 모리타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가족, 지인, 이웃들까지 싹 다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인 거예요. 아유, 그 집 애 아빠 얼마나 자상하고 또 애 행사 때마다 다 참여했어. 엄청 다정한 사람이던데. 모리타의 자식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집단 등교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침마다 아이들이 집합 장소에 모입니다. 그럼 보통은 엄마와 아이가 같이 오는데 모리타네 가족은 꼭 이 부부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링구 부부다라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뒤로는 직원과 불륜해 거기에 살인까지 한 상황이에요. 완벽히 이중 생활을 한 거죠. 그렇다면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가와가 생전 모리타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이걸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애정이 식어서 아니에요. 모리타는 오가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경찰이 봤을 때 치정과 질투에서 비롯한 분노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모리타의 태도는 좀 의외였어요.
범행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이 오가와 사귀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죠. 이렇게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도요. 7월 9일, 마침내 모리타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그 이후 재판장에 서서도 전혀 모른다고요. 일체 부인했어요. 사실 모리타도 바보는 아니었을 거예요. 수많은 정황과 증거, 목격담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살해 동구나 살인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또 좀 증거가 빈약하긴 합니다. 차에서 혈흔이 나온 걸로 즉각 죽였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2010년 11월, 재판이 열렸고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검찰 측은 그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범행 추정 시간, 차량 목격담, 또 차에서 검출된 오가의 혈흔을 정황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모리타의 변호인 측은 여전히 이 정도 가지고 그가 죽였다는 건 무리한 추정이라면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재판은 무려 11번에 걸쳐서 진행될 정도로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결론은요? 모리타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량이었지만 그간 모리타가 범인이라는데 의문을 던지는 기사는 거의 없었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그가 오가 살해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모리타는 판결을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2013년 2월 대법원에서는 17년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렇게 그는 지금까지도 일본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가의 죽음으로부터 8년이 지난 2017년 서서히 잊혀져 가던 이 사건은 한 기자로 인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취재를 시작한 사람은 카타오카 켄. 프리랜서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뭘 잘하던 사람이었냐면 그동안 일본 경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이나 자백 강요, 증거 날조 등을 지적해온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린 사람들을 대변해줬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고요. 오늘 사건에서도 모리타는 감옥에 있는 내내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그렇게 카타오카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파헤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사건을 되짚으면 되짚을수록 모리타가 진범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모리타가 범인으로 몰린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차량에서 오가와의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카타오카의 취재 결과 혈흔이 나온 것은 사실 차량 내부가 아니었어요. 타이어 쪽에서 그것도 아주 소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모리타는 과거 오가와와 함께 타이어를 교체한 적이 있다. 이때 그녀가 다리를 긁혀 상처가 났다고 진술한 바가 있었죠. 카타오카는 이 피해 양에도 주목을 했어요. 오가와는 분명 머리뼈가 함몰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엄청난 피가 튀었을 텐데 이게 또 오수탱크 주변에는 혈액 반응이 없었어요. 만일 경찰의 추측대로 모리타가 차량으로 그녀의 시신을 옮긴 거라면 그의 차량에서도 확실한 혈액 반응이 검출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모리타가 피를 지웠을 수도 있죠. 근데 과연 전과가 전혀 없는 모리타가 이처럼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 후에도 충고도 거의 남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카타오카는 오히려 사람을 오수탱크나 물탱크에 던지는 수법은 일본의 야쿠자가 자주 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니 근데 탱크 주변에서 분명 모리타의 차량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타오카는 사건 추정 시간과 같은 때 직접 현장 주변을 찾았어요. 거긴 가로등 하나 없는 아주 캄캄한 산길이었고 당시 목격자는 이곳을 지나던 트럭 운전사. 그는 시속 60km 정도를 주행하던 중 수상한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끄고 세워져 있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카타오카가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오수탱크 옆에 세워진 큰 간판조차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트럭 운전수가 차종을 제대로 본 게 맞을까 싶은데 카타오카는 판사가 단 한 번이라도 직접 현장에 왔다면 목격자의 증언에 쉽게 의존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을 했죠. 마지막으로 카타오카는 모리타의 불분명한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대변을 했어요. 그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오가와의 교제 사실을 부정했죠. 그렇게 더욱이 범인으로 의심을 받았고요. 하지만 이건 그저 불륜 사실을 숨기려는 모리타의 짧은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문자 내역을 지운 것 역시 범행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불륜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고요. 모리타의 우려만큼이나 사건이 전해졌을 당시 세간은 살인보다는 40대 상사와 20대 직원의 불륜에 더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나 그 상사 주변에는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정평이 나 있었기에 더 큰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제대로 된 증거 없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모리타가 범인이 되었다는 것이 기자의 주장. 덧붙여 카타오카는 결국 모리타만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어필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나 그 유족을 위해서도 한치의 의혹 없이 진범을 찾는 게 중요한 거라면서요. 그쵸. 엄한 사람이 범인이 되면 억울함이 떠나서 진범은 빠져나가게 되는 거니까요. 이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재판에서 결론이 난 만큼 정말 모리타가 오가와를 살해한 범인일까요? 아니면 불륜남 뒤에 숨어서 친척 미소를 짓고 있는 진범은 따로 있을까요?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까지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